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기업이다. 뭐 실체가 없이 이 뭐 급등한 거 아니냐. 바이오랑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테마성 이슈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묻지마 급등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는 결국 실적에 기반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과열 여부, 단기적인 과열 여부만 좀 체크해 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게 150만 원 갔다가 9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40%가 빠진 건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뭐 매수, 추가 매수로 접근을 해도 보통 그 수급으로 이렇게 오른 것들은 그 오른 거에 반절 정도 떨어졌을 네. 때가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보면 급등하고 급락을 하면서 그 21선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지나서 체력을 비추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특별한 악재보다는 어떤 물량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그런 조정 때문에 온 급락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특별한 뭐 실적 악화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실제로 작가님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인스타에 공개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초부터 침착맨에 출연해가지고 2차 전지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밈 하나 있잖아요. 그 오히려 좋아, 고맙다. 그게 이제 그 2차 전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네. 그 혹시 어떤 그 사셨는지 공개하셨나요? 종목도? 종목이요? 저는 그 양극재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이번 책 그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의 그 키워드가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는 거고요. 실적은 2, 3년 후에 실적은 계속 그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네이버 증권 포털에 나오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저는 계속 가는 그런 거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다든지 거래량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악재 요소 이런 게 있을 때만 잠깐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런 거 외에는 롱텀하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뭐 2, 3년 정도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실은 이 질문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맨 처음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을 이 에코프로 외에 두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LNF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못하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아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50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배.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뭐 15배, 16배 될 거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싸네요. 싸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좀 안 좋냐? 그런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3조 8천억에서 올해 6조 4천억, 내년에 9조 3천억, 2025년에는 13조.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한 16조 정도 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6천억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1,90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실적이 꺾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뭐 그랬지만 결국 올해만 잘 버티면 2년 후에는 3배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고 그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LNF가 상대적으로 같은 양극재 기업인데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교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자기 주식을 이제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 6,600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 팔았는데 중요한 건 교환 가격이 43만 8,100원이에요.
주가가 아직 30만 원대가 안 되는데. 아, 저 가격이 오면은 교환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주식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어요. 2030년 4월까지. 그런데 43만 8천 원에 교환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최소한 55만 원, 60만 원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2.5%씩 매년 이자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환율, 뭐 환차손 이런 부분들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찌됐든 투자했으면 기회비용 이런 걸 따지면 60만 원 이상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대부분 안 좋아서 해지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가에 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공매도 전략을 많이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4월부터 공교롭게 4월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 4월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교환사채 발행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린 거죠. 이 근간에는 교환사채 발행 이후에 어떤 공매도 전략들 이런 그래서 부분 주식을 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점을 저점을 낮춰서 사고. 그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또 저점 매수를 매수를 해서 해놓고. 43만 8천 원과 해지 그런 네.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내렸고요. 나 혼자 소외가 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래소 이전 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래소 이전 상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코스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코스닥 종목인데 네. 코스닥의 한 시가총액 4위, 5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거래소로 넘어가는데 시기를 잘 맞추면 코스피 200 종목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을 12월 달에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데 11월 말 정도에 결정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 상장을 교묘하게 그 이후에 딱 상장을 해버리면 코스피 200에서 빠지는 거죠. 네. 코스피 200에서 빠진다는 건 공매도가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한 5, 6% 될 텐데요. 네. 그 공매도 애들이 빠지기 때문에 공매도가 숏 커버를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 만약에 거래소 이전 상장을 발표를 하면 공매도 애들은 지금 급한 거죠. 네.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발표를 해버리면 잘못하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걸려요. 코스피 200으로. 그러면 굳이 이전 상장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통 한 4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한 2, 3개월 정도 실사하고요. 신청하기 전에 주주총회 하고요. 신청하고 거래소가 한 45일 정도 리뷰하고 네. 그러려면 지금 해버리면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는 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코스닥에서 이 4위, 5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래소로 가면 존재감이 미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공매도에도 좀 비중도 낮아지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코스피 종목에 대한 어떤 해외 시장에서의 그 좀 뭐라 그러죠? 바라보는 시각이 더 상당히 좋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흥행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일단 그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반대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LNF가 약간 그 주가 흐름이 또 안 좋다는 게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할 때 수직 계열화 측면이 좀 약하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고려해서도 괜찮아 보이는 거죠. 수직 계열화는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수직 계열화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수직 계열화인데요. 여기 보면 그 LNF가 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네. 보면 거의 수직 계열화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2026년부터. 지금 이게 뭐냐면 LS 그룹과 전구체
합작법인을 새만금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공장을 지금 져야 하잖아요. 지면 이제 2026년부터 조달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100%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고 계속 넓혀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LS하고 그 회사 간에 합작 회사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긴 해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찌됐든 올해 대비해서 그 당기순이익이 3배 늘어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괜찮네요. 하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6년에 48만 톤 정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요. LNF도 와. 40에서 43만 톤이니까 많이 결코 하네요. 밀리지 않아요.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나름의 그런 생산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만큼의 생산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가치를 받는 건 좀 저평가 아니냐. 그렇겠네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맞아요. 잘 말씀들이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거래소 이전 상장 발표가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DX는 거래소 이전 상장 조회 공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LNF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뭐 한 달 안에 조회 공시 또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소 이전 가능성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DX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와.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주가는 한번 이 공매도의 쇼커버가 일어나면서 네. 주가가 단기간 막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그 미국에 그 진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막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로부터 막았는데 올 상반기에 그 신청했다라는 한국경제 TV죠 기사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 지금 산자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허가가 난다면 그 미국의 폐 배터리 회사랑 이 전구체 공장을 짓고 미국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왜 그 LNF가 합자 회사들을 많이 하냐면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배정을 한다든지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유한한 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뭐 LS를 끌어들인다든지 뭐 미쯔비시를 끌어들여서 음극재를 한다든지 또 중국 기업을 해서 리튬 회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미국 뭐 폐배터리 회사랑 한다든지 이러면서 조인트 벤처식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어찌됐든 미국의 허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재미없지만 실적은 이렇게 괜찮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거에 비해서 PER이 낮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서 더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지 오히려 변동성이 심하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빔이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에 더 큰 모멘텀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퍼가 44면은 2025년 13이면 그때 44를 만약 적용한다고 하면 두세 배는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만약에 44배 정도 간다면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45배, 46배니까요. 네. 이거를 간다고 하면 주가는 한 3배 정도 와. 가줘야 되는 게 네. 뭐 괜찮은데요? 정상적인데 네. 다만 이제 뭐 수직 계열화가 좀 덜 됐다든지 근데 그 수직 계열화는 시간이 지금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리튬 회사도 만들겠다고 전구체 회사도 만들겠다고 음극재 회사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LS와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업이익률이 좀 처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NF가 또 테슬라랑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게 덤핑이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일단 뭐
지금 테슬라한테 뭐 어찌됐든 납품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치로만 이야기를 네. 하자면 수치로서는 결코 괜찮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우리가 LS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S 그러니까 많이 LS가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 LS도 이제 그 2차 전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구체는 네, 전구체. 아직 공장도 안 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LS 실적을 보면 아까 LNF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좀 실적의 그 상승폭이 높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2025년 이후에 전구체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좋아질 개연성들이 있고요. 매력적인 건 PER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이 보통 PER이 10배 이하거든요. 그게 보통인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과열이 된 뭐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LS 같은 경우는 PER이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주회사 PER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LS M&M 옛날에 그 니코동 재련이라고 일본과 50대 50으로 합작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50% 지분을 작년에 다 LS가 인수를 해서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100% 자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로 LS M&M의 수익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전구체의 그 전단계인 황산 니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LS M&M의 황산 니켈 그리고 LNF와의 그 합자 회사인 전구체 회사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이 최근 그 미국의 어떤 관련해서 수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LS도 상대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이 PER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평가 측면에서 저는 LNF와 LS는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LS의 그 매출액 중에는 LS M&M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 LS 일렉트로닉 다음으로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라고요. 이게 그 합작회사의 이름이거든요. 보면 2025년부터 이제 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LS의 그 2025년 매출액이 한 24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2조 5천억 정도가 또 더해지는 한 10% 정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좀 긍정적인. 근데 2025년 실적까지는 이제 많이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LS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LS M&M의 황산 니켈 그리고 황산 니켈이 결국 여기에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LNF로 또 100%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결국 LNF의 어떤 그 성장 과실을 LS도 그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계속 이게 이제 어찌됐든 LNF가 커지면 얘네들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LS도 이 매력적인 PER 측면에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F의 그 지분율인데요. 세로닉스라는 회사예요. 지분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그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LNF를 지배하는 그 최대 주주가 23%밖에 지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뭐 자사주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좀 제3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세로닉스의 이 실적인데요. 보면 영업이익은 미미한데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분법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라서 그 LNF의 그 수익이 상당 부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LNF의 수익이 계속 늘어날수록 세로닉스의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그 LNF도 보지만 상대적으로 세로닉스도 세로닉스가 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한 작아서. 6,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 있겠네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만약에 LNF의 어떤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 이 세로닉스가 주가 이 급등할 탄력성은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NF, 세로닉스, LS는 이렇게 와.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로 돼 있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 있지만 또 LNF 그룹이라고 묶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 너무 오늘 꿀팁을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